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또 다시 술렁이고 있는데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개월 만에 1천 건을 넘겼다고 하고 네. 그러면서 매매 심리도 좀 다시 반등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혹시 지금 집값에 바닥을 지금 찍은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1월 달까지 얘기죠. 제가 이제 최근 상황이 거의 뭐 달 기준으로, 월 기준으로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고 제가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1월 달에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도사 기관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은 뭐 1379건인가요? 그 정도고, 뭐 국토부 자료는 뭐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정도 넘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이 뭐 800 몇 건인가요? 그 정도고, 작년 하반기는 계속 줄어들었죠. 네네. 뭐 700건, 600건, 800건 뭐 계속 이 상태였는데 야 1000건이 어디냐. 굉장히 늘어났다.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1월 달에 이제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거래가 늘어납니다. 급매물들이 많이 소화가 됐죠. 그래서 1월 달만 보자면 바닥을 찍었다. 그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않느냐라는 장밋빛 희망 회로를 충분히 돌릴 수가 있는데 저도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매도자, 집을 팔려는 분들과 매수자, 집을 살려는 분들이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서로 합의를 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상승기는 매수자들이 따라갔죠. 매도자들이 이제 호가를 올리면 마지못해서 따라가면서 매도자한테 맞춰졌죠. 집주인한테 맞춰서 가격을 올려주면서 이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케이스인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에요. 매매 수급 지수를 보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 뭐 66, 67 이 정도인데 매매 수급 지수가 100 기준이거든요. 100 기준에서 이제 100을 넘어서게 되면 100에서 200까지 이제 높아질수록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막 사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 거고 가장 좋을 때가 140까지인가 뭐 이렇게 올라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100 아래로 내려가면 반대가 되는 거죠. 팔고 싶어. 매수자들은 사고 싶지 않아. 라는 심리인데 이게 60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안 좋다. 안 좋은 상황인데 1월 달에 이제 거래가 늘어납니다. 왜 거래가 늘어나냐면 가파르게 떨어졌잖아요. 네. 2022년 사실 집값 하락은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동안 그냥 폭락했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폭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폭락을 했냐에 대한 이제 원인 분석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왜 폭락했냐라고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하죠. 뭐 금리가 트리거가 되고 가파르게 금리를 올려도 되나? 한국은행만 하더라도 2021년인가요? 8월 달부터 아마 저는 금리 올린 거를 기억을 하는데 거의 18개월 동안 금통위가 10번 열렸거든요. 10번 중에 8번이 이제 인상이었고 한국은행이 빅스텝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빅스텝 2번이나 올렸고요. 해가지고 0.5에서 3.5까지 올렸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동결되긴 했지만 최종 동결도 아니고 그렇죠. 어정쩡한 일단 동결이 돼버렸고 금리가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문제였죠. 하나는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집이 소유권은 내 거고 실질적인 주인은 은행이잖아요. 뭐 왜? 대출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화장실만 내 거다. 저는 거실까지는 제 건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이게 축하라고 해야 돼. 그래서 아무튼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여기서 그치면 되는데 진짜 문제는 전세거든요. 지금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근데 이번에는 입주 물량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금리 때문에 떨어졌는데 뭐 이례적인 현상인데 왜 이러냐? 라고 따져보면 2009년도 이전에는 전세 대출이 없었잖아요. 대출을 안 받으니까 금리가 오르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는데 2009년도 이후에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대출이 도입이 돼요. 근데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던 게 저금리였잖아요. 1억 빌려도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뭐 10만 원 뭐 이렇게 내면 되니까 2억 빌려도 20만 원 내면 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한 3, 4억 빌린 분들이 한 50만 원 내둔 게 이제 10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우리 수입은 안 들잖아요. 결국 줄여야 되는 게 대출 이자는 또 2배가 늘어나니까 줄여야 되는 게 뭐 남편 주로 그러더라고. 용돈 줄이고 외식 줄이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제 주변에 후배들 봐도 용돈이 대폭 줄어가지고 커피도 잘 못 사 먹는 지금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왜? 선택지가 용돈 줄이는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매 가격이 더 빨리 떨어지죠. 전세 가격이 안 떨어졌으면 이렇게 빨리 떨어질 리가 없어요.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졌거든요. 물론 송도, 동탄 같은 경우는 40%, 네. 심한 지역들은 50%까지 떨어진 지역들도 있고요. 서울이나 뭐 또 그나마 수요층이 탄탄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한 20% 정도 떨어진 지역들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평균으로 보면 한 30% 정도 3개월 만에 폭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전세가 이제 원인이 됐다. 전세가 이제 버텨줘야 되는데 전세가 올라가주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전세가 안 올라가줘도 그대로만 있어줘도 매매 가격이 떨어지다가 충분히 버퍼링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동반 하락을 했고 정부에서 급하죠. 작년 8월, 9월까지만 하더라도 원희룡 장관께서 시간 많아. 집값도 떨어져야 돼. 굉장히 좀 여유로운, 맞아요. 여유로운 스탠스를 취하다가 미분양이 갑자기 늘어나고요.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죠. 그래서 12월 달에도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줬고요. 1월 달에도 뭐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다 풀어줬잖아요. 네네. 저는 굉장히 파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풀어줘도 그렇게 빨리 풀어준 적은 없거든요. 외곽 지역들부터 경기도 풀어주고 서울 또 노도강 풀어주고 저는 이번에 마용성은 안 풀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용산 빼고 마포하고 성수는 풀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다 풀어줬으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생각을 하죠. 규제가 빨리 풀렸네?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급매물들이 사람들이 30% 정도 떨어졌잖아요. 원래 과거에도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지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 가까워진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야, 이 정도면 들어가도 되겠네 라고 해서 1월 달에 이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거래량이 많이는 아니지만 저 대체적인 매수자들은 아직도 관망이에요. 관망인데 그 중에서 좀 공격적인 분들도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집을 사려고 자금도 되고 집을 사려고 했던 분들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라? 굳이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될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 라고 했는데 1월 달에 대책이 나오면서 거래가 몇 개씩 되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야 될 땐가 보다 해서 좀 거래가 됐습니다. 좀 늘어났는데 저는 2월을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제가 1월 달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2월 달에도 거래가 늘어나고 3월 달에도 거래가 늘어나면 좀 회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2월 달은 좀 줄어듭니다. 지금 제 생각에 아직 통계가 공식 안 나왔는데 1000건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일수만인 문제인가? 3일이 부족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여러 지역들, 뭐 과천이든 동탄, 송도, 강남, 뭐 마고까지 다 확인을 하는데 공통적인 점이 똑같아요. 1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7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7억짜리가 거래가 돼요. 그럼 집주인들은 7억 5천 또는 8억까지 호가를 올려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한 현상이죠. 금매가 거래가 되는데 금매도 물건이 많지도 않아요. 진짜 급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3개월 금리 6개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10억짜리 집을 7억에 파냐고.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8억, 9억 정도 생각을 해요. 근데 7억에 파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든지 또 다수의 많은 분들이 전세금 돌려주기 위해서. 전세 가격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매매는 안 팔아도 되잖아요. 난 버틸 거야. 나 3년 버틸 거야. 근데 전세는 만기가 되면 돌려줘야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거는 버틸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여유 자금을 은행에 많이 가지고 있다가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산은 좀 있지.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자산은 있는데 자본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다 아파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몇 천만 원이야. 신용대출을 받든지 어떻게든 마련을 하는데 이게 억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1, 2억도 아니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뭐 7억씩, 8억씩 막 떨어지잖아요. 보통 3, 4억 정도는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3억 정도? 3억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급매로 파는 거거든요. 뭐 급하지 않은 집주인들은 더 많이 올렸고요. 보통 5천에서 1억 정도 올렸는데 매수자들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막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지금 안 사면 안 돼. 그러면 5천, 1억을 올려서 이제 따라가 주는데 사겠죠. 매수자들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내가 뭐가 아쉬워. 나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 힘든 상승장 2015년에서 2021년 마음고생하면서 뭐 고생했는데 지금 내가 굳이 따라가야 돼? 나 시간 많아 라고 하면서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최저가가 딱 찍히면 그거보다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그럼요. 마음이 있지. 그럼요. 이거보다 더 비싸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 문의가 똑같아요. 나는 7억짜리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제 문의는 해요. 전화해보면 뭐 7억 5천입니다. 가장 저렴한 게 7억 5천 8억이라 그러면 나 시간 많아요. 7억짜리 나오면 연락 주세요. 아니면 뭐 7억 이하 나오면 연락 주세요라고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거래가 안 되는 거고요. 3월 달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매수자들이 마음이 바뀌었냐. 막 불안한 마음을 자극할 만한 뭔가
외적인 요인이 있느냐. 지금 찾아봐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이제 중요한 변수가 이제 금리인데, 금리가 한국은행 총재께서 2월 달 금통위에서 동결을 했는데, 동결까지만 하더라도 인상보다는 동결이 좋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마디를 던지죠. 해석을 하자면, 내가 사실 올리고 싶은데, 미국도 올린다고 하고 올리고 싶은데 니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뭐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안 올리고 다음번에 올려줄게. 예를 들자면 회비를 제가 10만 원씩 받고 있는데 15만 원 올려야 돼. 그래서 15만 원 올리려고 했는데 힘들다고 하니까 이번 달만 10만 원 받고 다음번에는 15만 원 내야 돼 라고 하면, 그 내는 입장에서는 10만 원의 안도의 한숨을 쉴까요? 15만 원이 부담될까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금리 인상 동결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물가 잡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3.7을 올린 다음에 당분간 관망할게. 한 6개월 동안, 물론 못 지킬 수도 있겠지만 6개월 동안 안 올릴게 라고 했으면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을 텐데, 그런 메시지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3월이 되더라도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집주인들이 또 져야 돼요.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집주인들도 떨어뜨릴 생각이 없어요. 지금 확인한 게 이제 두 가지로 확인했잖아요. 고점으로 확인했죠. 최고점은 2021년 하반기. 그렇죠? 2021년 주로 7월에서 한 10월 사이가 고점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가장 낮은 가격. 2022년 12월, 2023년 1월 가격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두 기준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바닥보다는 더 받으려고 하고, 매수자들은 바닥 가격을 받으려고 하고, 절대 따라가지 않는 상황.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이 틀을 깰 만한 뭔가 다른 트리거가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불안 요소만 더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더 올린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오늘 뉴스 보니까 5.75? 최고 5.75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이 5.75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따라는 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노선이 1.5%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차이가 보통 1%에서 1.5% 정도, 그 이상 벌어지게 되면 자금 유출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자금 유출이 생기는 건 아닌데, 가능성만으로도 사실은 우리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 올려야 됐었더라고 생각합니다. 3.7을 올렸어야 돼요. 올리고 시그널을 당분간 좀 관망할게라는 시그널을 주는 게 내수 경제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됐는데, 미국이 올려버리게 되면 우리 3월 달에는 금통위가 없어요. 4월 달에 되거든요. 4월 달에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4월까지 미국이 뭐 빅스텝을 올린다든지 하면 우리 경제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 영향, 자금 유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리가 지금 동결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안심할 수준도 아니고 뭔가 좀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이제 징조를 보여줬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지금 하락장이라고 봤을 때 그럼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상승을 몇 년 했느냐, 이제 서울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서울하고 지방하고 거의 비슷해요. 과거에는 뭐 서울 먼저 오르고 지방은 나중에 오르고 이랬는데, 요즘은 서울 수도권, 지방이 시대가 그런가요? 막 유튜브로 연결이 돼서 그런지 거의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서울 이야기를 해도 지방하고 비슷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늘어난 거는 12년도, 13년도가 가장 힘들었고요. 14년도 좀 회복을 했고 15년부터 저는 올랐다라고 보는데 7년 올랐거든요. 7년 동안 아파트 기준에서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잖아요. 기본 뭐 안 오르는 아파트들도 있고 더 오르는 아파트들도 대체적으로, 있는데 평균적으로. 저는 평균 2배는 올랐다고 봐요. 2배 정도, 2배 이상 올랐죠. 그러면 떨어진 건 언제냐? 2021년 4분기부터 거래량은 줄어들었고요. 맞아. 예. 거래량 줄어들었고 2022년 작년이죠. 상반기 당연히 거래량 줄어들었고요.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서 더 줄어들면서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다가 마지막 10월, 11월, 12월 4분기 때 집값이 뚝 떨어졌는데, 뭐 그렇게 보자면 길게 보면 1년, 짧게 보자면 6개월 집값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7년 오르고 6개월, 3개월 집값이 떨어진 걸 가지고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 기본적으로 7년이 올랐으면 3년 정도는 과거에 그랬거든요. 3, 4년 정도 쉬어가고 서울이 7년 연속 상승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짧다. 조정 기간이 너무 짧고, 다시 이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8년도,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넘어가면 저는 그때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그때도 미국에서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론 터졌죠. 그래서 한 방 빵 맞았잖아요. 카운터펀치 맞고 집값이 뚝 떨어집니다. 네.
뚝 떨어졌다가 이제 MB 정부 때 규제를 풀면서 좀 회복을 하죠. 지금 또 가파른 금리 인상 충격으로 사실 뭐 우리 때문에 아니고 미국이 미친 듯이 올렸잖아요. 카운터 펀치 맞고 이제 다운 한번 됩니다. 다운 됐다가 이제 일어섰어요. 이제 그 상황이거든요. 그거까지는 데자뷰처럼 비슷해요. 그러면 다시 2009년도, 2010년도로 가면 그래서 바로 올라갔느냐. 다운되고 일어나서 2012년도까지 상당 부분 맞아요. 보합세를 유지했거든요. 보합이라는 게 이제 하나도 안 오르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좀 올랐다가 오르는가 하면은 또 떨어지고 떨어지는가 하면은 오르고 요런 이게 랠리가 한 두세 번 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좀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1차 충격은 끝났다. 그 다음부터 당분간은 저는 당분간 좀 보합세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제 당분간 줄다리기, 매도자 매수인가 줄다리기가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저는 2차 하락이 한 번은 더 와야만 끝날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언제 올지는 알 수는 없죠. 항상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트리거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그 2009년도 아까 우리 이야기 했잖아요. 그때는 트리거가 뭐냐면 DTI였거든요. 그때는 금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금리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때 금리가 5%, 뭐 6%, 뭐 이런 시절이니까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금리가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왜?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절대적으로는 그렇죠. 저렴해요. 그때 3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10억 하니까 대출을 받아도 우리 소득이 그렇게 3배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2억짜리 아파트에 대출을 50% 받으면 1억이잖아요. 근데 6억짜리 아파트에 대출을 반만 받으면 3억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대출이 더 취약한 구조고 이제 전세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 더 대출에 취약한 구조고요. 그때는 전세 대출도 이제 뭐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그런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그때 트리거가 DTI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공교롭게 잡힐 때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DTI가 나오면서 DTI가 이제 구매 능력 우리가 집을 살 때는 구매 욕구가 있고 구매 능력이 있거든요. 욕구가 막 살아날 때, 막 상승기 때는 사실은 이게 아무리 규제를 해도요, 구매 능력을 제어해도 사고 싶으니까 맞아요.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는데 욕구가 꺾였을 때 이제 많이 올랐어.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된 상태에서 꺾였는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때는 좀 아픔을 느끼거든요. 2009년도, 2010년도가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MB 때 뭘 했냐면 한시적으로 DTI를 풀어줘요. 그걸 딱 지켜봐. 그러니까 시장이 싹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묶어. 한시적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부활을 시켜줘요. 그럼 또 살짝 죽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이 죽었다 싶으면 또 한시적으로 또 풀어줘. 그걸 두세 번 정도 했거든요. 결정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죠. 되려고 하면은 내려앉고. 되려고 하면 내려앉고 한시적 기간이 3월까지였어요. DTI가 2011년도 3월.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연장해 줄 거다. 지금 분위기에 연장 안 해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연장을 안 해줍니다. 시장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충격을 먹는 건 예상 범주를 벗어나는 이벤트가 생겼을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먹거든요. 당연히 연장해 줄 거라고 했는데 연장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뭐지?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뚝 떨어졌는데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 2013년도 이제 파격적으로 5년간 양도세 면제 조특법 뭐 99조 2항 나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그게 바닥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바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회복을 하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또 1차 카운터 펀치는 맞았고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보면 과거에는 대출이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금리가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금리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2차 하락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그 기간이 지나야 저는 회복하지 않고 상승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년 오르고 6개월 조정이 되고 다시 또 상승기로 간다는 건 사실은 맞지 않다. 우리가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텀을 조금 더 길게 바라보고 그렇다고 지금 제 생각에는 1년, 2년 안에 다시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에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보합세가 가니까 이 트렌드를 좀 읽고 이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죠. 이제 냉수 한 잔 먹고 정신 차리고 어떻게 버티며 3년 정도는 어떻게 또 내가 자금 계획을 마련하고 2차 충격이 혹시라도 온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다음 상승장을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은 그런 준비와 계획을 할 단계지 지금 바로 올라야 돼. 이런 초조한 마음은 잠시 좀 내려두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부동산 가격을 신체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대표님 생각에 지금은 어느 정도에 와요? 지금요? 예.
우리 2020년, 2021년은 이제 여기까지 왔죠. 네, 좀 더 여기 올라갔을 머리 수도 꼭대기. 있어요. 머리 꼭대기를 머리 위에. 넘어버렸어요. 네. 오버슈팅이 돼서 올라버렸고요. 키가 더 커진 지금은 거죠. 이제 30% 정도 조정이 된 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그 어깨 이하로 내려왔죠. 갈비뼈 정도다. 요 정도는 저는 너무 정확한데. 갈비뼈래. 갈비 정도. 네, 갈비. 네.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더 내려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집주인들이 급매물로 던지고 싶진 않잖아요. 사실 집주인들이 빨리 포기를 하고 던져버려서 빨리 내려오면 빨리 올라가는데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금리 좀 올랐다고 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던지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한 3배 오른 아파트들도 많거든요. 3억짜리가 10억 같다. 매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무슨 소리야. 10년 전에 3억 하던 게 지금 10억까지 올랐는데 이제 7억으로 떨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집주인들은 무슨 소리야. 10억에서 7억이 떨어졌는데 나는 3억에 사지 않았어. 나는 8억에 샀단 말이야. 8억에 사가지고 10억 올랐다가 7억 떨어지면 나 1억 손실이야.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3억에 사신 분들이야 여유롭죠. 뭐 더 떨어져도 돼. 6억, 5억까지 떨어져도 또 오르면 되잖아 라고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데 2020년, 2021년에 좀 뒤늦게 무리하게 좀 우리 연끌이라고 하죠.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8억, 9억 수준에서 들어가서 10억 갔다가 지금 7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전세까지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면 저는 너무 가혹한 일인데 빠르게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야 돼요. 그분들을 위한다면 그분들 마음은 지금 올해 안에 반등을 해가지고 10억을 넘어가길 바라겠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회복하려면 저는 한 2, 3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긴 텀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하락폭이 왔을 때 사람으로 따졌을 때 갈비뼈까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3번가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초입이잖아요. 6개월 정도 지금 하락장 한 게 6개월 정도 됐고 그렇다면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뭐 2차 바닥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 2차 바닥이라는 게 이 갈비뼈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지 2차 바닥은 지금 요 정도 왔잖아요. 갈비에서 허리. 요 사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허리까지 갔다가 어깨까지 허리 왔다가. 아래로까지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2차 하락은 허리 안에 대폭 내려갈 수 어렵다. 있죠. 한 번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허리 아래로 내려가면은 규제가 많이 풀린다니까요. 무릎팍 아래로 갈 수도 있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뭐 갈비라고 했지만 사실 허리까지 왔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사실 갈비 아래로 더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사람마다 허리 길이 다른 것처럼 상체가 좀 길 수도 네, 있잖아요. 상체는 길 수 있고 제가 상체가 좀 길어가지고 지금 근데 또 지역구마다도 다르니까 그렇죠. 어떤 지역은 갈비, 맞아요. 어떤 지역은 허리. 뭐. 강남을 풀어주려면 요 무릎팍이나 그 이하로 가야만 모든 규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내려와줘야 풀리는 거니까 지금은 요 갈비뼈에서 허리까지는 정도는 왔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으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2차 하락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말자. 일각에서는 뭐 영원히 회복 못한다. 뭐 폭락이다. 뭐 그렇잖아. 인구 감소로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답이 없어요. 4개월 전에 저희 월부 채널 나와주셔가지고 집값 바닥 치는 걸 세 가지 짚어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져야 된다. 두 번째가 서울 규제 지역 풀려야 되고 양도세 5년 감면 나와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패닉셀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 그럼 지금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요 세 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일단 고점 대비 30%는 떨어졌죠. 그때만 하더라도 막 떨어지는 추세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30% 되니까 거래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도 알거든. 과거 사례를 알기 때문에 30% 정도 조정이 되니까 1차 바닥이란 건 알아. 이게 1차인지 끝인지는 모르지만 요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래가 늘어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단지마다 좀 달라요. 뭐 재건축 재개발은 좀 더 빠질 수도 있고요. 전세 가율이 낮기 때문에 30에서 50% 정도 빠질 수는 있는데 일단 30% 정도까지는 근접을 해서 이제 거래가 좀 늘어났는데 안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서울 규제 지역은 풀리긴 풀렸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길 마지막에 풀리는 게 제가 강남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쉽게 안 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래 지켜보면서 풀 거예요. 올해 안에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또 과거를 보면 2009년도에 이제 MB 정부 때 규제 지역을 풀어줍니다. 강남 빼고. 그럼 강남은 언제 풀어주느냐? 2011년도에 풀어주거든요. 2년이 걸렸어요. 그때도 지켜봤다는 거죠. 다른 지역들은 풀어주는데 니들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지켜본단 말이에요. 더 떨어질 때까지. 2011년도 집값이 떨어지니까 강남을 풀었잖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집값 오르면은 문제잖아요.
어떤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야, 떨어지는 집값을 니들이 규제를 풀어줘가지고 또 집값 올렸네? 이 투기꾼아. 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고요.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경제에 또 충격파를 주게 되죠. 뭐 금융권 또 흔들리게 되고 미분양은 더 늘어나게 되면서 PF 대출 연체돼서 뭐 이금융권들, 증권사들 난리가 날 거고요. 소비도 줄어들고 뭐 총체적 난국이거든요. 역전세는 더 심해지고 막았긴 막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잖아요. 30% 정도 조정은 됐어. 더 떨어지지도 않아. 많이 오르지도 않아. 거래는 조금 돼. 이게 국토부가 원하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절대 대책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죠. 왜? 대책은 집값이 오버슈팅이 될 때 규제를 하고요. 언더슈팅이 될 때 규제를 풀어주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국토부가 미쳤다고 대책을 내놓냐고요. 기껏 대책이 나온다면 미분양 대책. 그렇다면 강남 조정 대상 지역은 상당히 오랜 기간 안 풀릴 것이다. 강남이 풀린다는 얘기는 2차 충격을 먹었다는 얘기죠. 그때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이제 DSR 규제. DSR도 안 풉니다. 마지막 카드. 네, 맞아요. 지금 막 대출 규제 풀어준다라고 막 펌프질을 하잖아요. 막 난리가 나는데 DSR은 쥐고 있단 말이에요. LTV 풀어주면 뭐해? DTI 풀어주면 뭐하냐고. DSR 쥐고 있는데. 그렇죠. 특례보금자리 같은 경우 이제 5년 동안 뭐 하면서 이제 일부 사전청약 뭐 이런 아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뭐 DSR 적용 안 하는 일부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DSR 카드 쥐고 있습니다. 왜? 정부도 알아요. 국토부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카드를 남겨뒀다가 다음에 꺼낼 카드를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DSR 카드 지금 쟁겨두고 있고요. 강남 조정 대상 지역 안 풀고 있고요. 또 패닉셀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죠. 패닉셀 또 안 나왔고. 그리고 양도세 특례 조특법 99조 2항 5년간 양도세 면제. 여기 가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게 사실은 별게 없어요. 고점 대비 30% 떨어진 것밖에 없거든요. 4개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온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 바닥 안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닉셀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심리가 한번 붕괴가 돼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한번 져야 돼요. 매수자들 한번 졌잖아요. 2020년, 2021년에 멘탈 나가가지고 집값 막 오르니까 연끌해가지고 뭐 패닉 바잉 했잖아요. 한 번은 또 이게 매도자들이 한 번은 또 이게 넉다운이 한 번 돼야만 이게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항상 똑같아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데 언제 가느냐. 우리가 심리적으로 언제가 힘드냐면 자, 1년은 무조건 버텨요. 아니, 내가 집주인이라도 누가 나의 자산인데 이걸 어떻게 저렴하게 팔 수가 있겠냐고요. 1년을 어떻게 버티는데 마음은 괴롭죠. 회복해야 되는데 살짝 올라가요? 그럼 또 희망이 생기잖아. 우리가 힘든 게 차라리 처음부터 죽으면 힘 안 들어요. 매도 그냥 맞아버리면 돼요. 근데 이게 때릴 것 같은데 안 때리고 친구들은 막 두들겨 맞고 있는데 나는 안 맞아. 그럼 가슴이 두근두근 되거든.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힘든 건데 1년 안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이제 2년 차로 넘어가거든요. 또 살짝 올라가려다가 내려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받는데 이제 3년 차 가서 대외적인 뭔가 트리거가 생기고 충격을 받으면 이제 그때는 내려놓게 되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거 답 없다. 끝났다. 라는 심리가 생겨요. 너무 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한 3년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6개월 1년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패닉셀이 나올 때는 아니다. 패닉셀이 나오려면 저는 한 2년? 짧게는 2년은 지나야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매수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2017년, 18년에 패닉셀이 나왔냐고요. 기다렸죠. 이제 뭐 출범한 지 얼마 됐다고. 18년 넘어갔는데도 못 잡아. 이거 좀 그렇네. 19년도 좀 떨어져요. 이제 잡혔네. 다행이라고 했는데 2020년에 또 다시 올라. 2021년 더 올라. 그러니까 이제 가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간은 상승은 이제 7년 정도 갔지만 하락은 7년까지는 아니고요. 한 3년 정도 저는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패닉셀 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패닉셀이 나오면 이제 그때 이제 연계가 되는 거예요. 강남 풀어주고 마지막에는 5년간 면제 풀어주고 이제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저는 지나가야 된다. 이제 나온 거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은 정부의 규제를 계속해서 이제 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를 또 알 수도 있겠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규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이 정책을 만들겠어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고요. 시장 상황 모니터링하고 수많은 자료와 연구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해서 나오는 대책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보도자료 나오잖아요. 무슨 대책들. 보도자료 나오면 저는 제발 그거 그냥 뉴스에서 그냥 한번
찍 제목만 보고 넘겨버리지 말고 국토부 홈페이지 가면 또 기획재정부나 국토부 가면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보도자료. 다운받으면 많지 않아요. 그거 출력해가지고요. 조용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거 읽어보면 다른 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진짜 보도자료 보는 게 저는 진짜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저는 더 도움 된다고 봐요.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어떤 조언을 말씀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딱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획재정부나 국토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그 보도자료만 조금 봐도 무주택자분들은 조금 대비가 되겠다. 굉장히 도움 라는 돼요. 말씀이신 거죠? 보도자료 내용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요.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놨어요. 지금 집값이 몇 프로 올랐고 전세 가격이 몇 프로 올랐고 우리가 왜 이런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고 방향성까지 다 제시를 해주거든요. 다 제시를 해주고 내용을 보더라도 설명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큼 저는 좋은 자료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 청약할 때도 왜 입주자 모집 공고 있잖아요. 그죠. 모집 공고 안 읽어보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너무 또 깨알 같은 글씨 때문에. 아니 내가 청약하는 아파트인데 그 정도 노력 안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크게 출력해가지고 형광펜으로 분양가, 청약 자격 이런 거 좀 체크 쭉쭉쭉쭉 하고 좀 분석할 필요는 있어요. 그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쉽게 보죠. 그러니까 이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1시간, 2시간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금방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저는 깨알 같은 살아있는 그런 공부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은 일단 정부에서 강남을 언제 규제를 푸는지 네. 이 부분이면은 어떻게 보면 좀 거의 바닥을 다졌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유심히 좀 그렇죠. 봐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강남이 풀렸다. 지금 남은 게 이제 간단하잖아요. 딱 4개 남았거든요. 강남 3구, 용산구 남았는데 다 풀어줄지 송파구하고 용산구 풀어주고 서초구, 강남구를 남겨둘지 제가 볼 때는 서초구, 강남구 남겨둘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수직 하락을 하게 되면 다 풀 거고요. 수직 하락 정도가 아니라면 용산구, 송파구 풀고 강남구 푼다. 우리 그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고 한 가지 더 하면 네네. 올해 관전 포인트. 강남이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고 올 상반기 관전 포인트가 토지거래가예요. 토지거래가가 지금 남아 있어요. 4월에서 6월에 나오거든요. 나오는 게 아니라 1년마다 이제 갱신을 하기 때문에 4월 달이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하고 성수인가요? 그쪽이 4월이고 아마 6월 안에 그 뭐 잠실하고 뭐 삼성동하고 이런데 강남 쪽에 많이 풀리는데 그거 봐야 돼요. 토지거래가가 이제 실거주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네. 해주는 거잖아요. 토지거래가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실거주자 아니더라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칼자루는 서울시가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를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가 지금 서울시나 정부가 바라보는 뭐 어떻게 보면 서울시도 정부하고 이제 계속 코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인데 안 풀어준다라고 하면 다른 규제들을 또 풀어줄 생각이 없는 거고요. 토지거래를 여의도나 성수를 4월 달에 먼저 풀어준다라고 하면 5월, 6월 달에 송파구, 강남이 토지거래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예의주시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솔직히 제 생각은 지금 분위기라면 안 풀어줄 것 같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괜히 멀쩡하게 지금 겨우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토지거래가를 풀어줘서 송파구 집값이 올랐다. 절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